메타플래닛은 마이클 제일러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스트레티지처럼 공격적인 비트코인 매수를 해서 어느덧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랭킹에서 4위에 올라섰고, 스트레티지를 제외한 회사로는 최초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우선주를 출시하려고 준비 중이죠. 그런데 이 우선주 운영에서 스트레티지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선주의 배당금 지불 방법입니다. 스트레티지는 일반주에 대한 ATM을 배당금 지불 방법으로 삼고 있는 반면, 메타플래닛의 경우 캐시 세큐어드 풋이라는 옵션 전략을 통해 나오는 수익으로 우선주 배당금을 지불하고자 하죠. 풋 옵션은 많이들 아시는 콜 옵션의 반대 전략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주식이 폭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사는 게 바로 풋 옵션이죠. 예를 들어 주당 100불에 거래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 달 뒤에 만기되는 90불짜리 지정 가격을 가진 풋옵션을 산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풋옵션을 사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하죠. 그리고 그 한 달 사이에 어떤 이유로 그 회사의 주가가 갑자기 반토막이 나서 50불로 거래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투자자로서 50%의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에겐 제가 사놓은 풋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90불짜리 지정 가격을 가진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비록 지금 이 회사의 주식이 50불에 거래되고 있지만 저에겐 이 지정 가격 90불짜리 풋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을 90불에 팔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 풋옵션 덕분에 주당 40불의 가치 하락을 막은 거죠. 한마디로 보험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 이유로 풋옵션을 사는 것을 하나의 해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기관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포트폴리오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풋옵션을 자주 사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풋옵션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팔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풋옵션을 팔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풋옵션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먼저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먼저 팔고 나중에 되사는 공매도와 비슷한 개념이죠. 이번엔 제가 똑같은 이 100불로 거래되고 있는 주식에 풋옵션을 판다고 해봅시다. 이번에도 한 달 뒤에 만기되는 90불짜리 지정 가격을 가진 풋옵션입니다. 그리고 이 풋옵션을 누군가에게 판 대가로 이 풋옵션의 가격,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받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 회사의 주식이 한 달 뒤에 90불 이상으로 거래된다면 옵션 판매자로서 저에게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아까 번 옵션 프리미엄만 챙기고 끝이죠. 하지만 만약 이 회사의 주식이 한 달 뒤에 90불 이하로 거래된다면 저에겐 법적인 의무가 생깁니다. 바로 이 회사의 주식이 얼마에 거래되던 간에 90불에 매수를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이 회사의 주식이 한 달 뒤에 80불에 거래된다고 해도 90불에 매수해야 되고요. 심지어 이 회사의 주식이 10불에 거래되고 있어도 90불에 매수해야 합니다. 물론 아까 챙긴 옵션 프리미엄은 이번에도 제가 가지게 되지만 10불로 폭락한 주식을 90불에 사야 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풋옵션 판매자로서 이런 법적인 의무가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판 풋옵션을 누군가는 매수했고 그 사람은 주가 하락이 오자 본인의 풋옵션을 행사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의 주식을 90불에 팔겠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 그 주식을 90불에 사야 한다는 건데 그 매수자가 바로 이 사람에게 풋옵션을 판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풋옵션 판매자가 그 주식이 얼마나 폭락하던 간에 본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현금을 그 담보물로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의 이름에 캐시 세큐어드라는 말이 붙는 겁니다. 현금을 담보로 옵션 지정 가격에 그 주식을 살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한다는 말이죠. 자, 이 정도가 캐시 세큐어드 풋 전략의 대략적인 개념인데요. 처음 들어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차분히 생각해보면 전혀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 전략의 장단점을 얘기해볼까요? 장점은 명확합니다. 바로 풋옵션을 팔아서 챙기는 옵션 프리미엄이죠. 거기에 더해 내가 원래 이 주식을 사고 싶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전략이죠. 주가가 지정 가격보다 위로 기록되면 옵션 프리미엄만 챙기는 거고, 주가가 옵션 프리미엄 아래로 거래되면 그것도 나쁘지 않죠. 어쨌든 처음 풋옵션을 팔았을 때 바로 그 주식을 산 것보다는 싸게 매수한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풋옵션 셀링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주식으로만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 역시 명확합니다. 만약 내가 판 풋옵션의 주식이 한 달 만에 크게 폭락한다?
이건 풋옵션 판매자로서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주식이 얼마나 폭락하던 간에 내가 판 풋옵션의 지정 가격을 기반으로 그 주식을 사야 하니까요. 옵션 프리미엄 좀 벌어보려다가 하루아침에 80% 손해보고 있는 주식 포지션을 가지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그 주식이 폭등하는 경우에는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옵션 프리미엄을 벌어서 기분은 좋겠지만 이 전략을 사용하는데 담보물로 필요했던 그 현금을 바로 그 주식을 매수하는 데 썼다면 훨씬 많은 수익을 얻었겠죠. 자, 그리고 이 장단점을 생각해 보면 메타플래닛이 왜 이런 전략을 선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메타플래닛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이든 간에 항상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고 하는 회사입니다. 어떤 자산의 가격이 얼마이든 간에 매수하겠다. 캐시 세큐어드 풋을 하기에 가장 좋은 마음가짐이죠.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풋옵션 셀링 전략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통해서 얻는 옵션 프리미엄이 상당하죠. 작년 4분기에 처음 이 전략을 통해서 매출을 올렸는데 당시 440만 불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5년 3분기에는 1600만 불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죠. 가장 최근 분기 대비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풋옵션을 팔아서 얻는 수익을 이 회사는 비트코인 인컴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사의 방향성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략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은 매출을 통해 우선주의 배당금을 지불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회사의 앞으로의 목표는 본인들의 비트코인 보유 가치 대비 최대 25% 정도의 규모의 우선주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 가치가 3.4 빌리언 정도 되니 8억 5천만 불 정도의 우선주를 운영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더해 메타플래닛의 우선주는 대략 6% 정도의 배당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8억 5천만 불 규모의 우선주를 발행해서 매년 6%의 배당을 지급한다면 5,100만 불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자, 그럼 다시 가장 최근 분기 이 회사의 비트코인 인컴 매출을 봅시다. 가장 최근 이 회사가 풋옵션을 팔아서 기록한 매출은 1,600만 불입니다. 앞으로 이 매출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1년에 6,400만 불. 아까 우리가 계산한 매년 5,100만 불이라는 배당금을 지불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죠. 메타플래닛은 일반주에 대한 희석 없이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지불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와 가장 큰 다른 점이죠. 최근 이 회사는 2027년까지 21만 개의 비트코인 보유를 목표로 한다는 두 번째 단계에 대한 슬라이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식에 대한 희석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들, 예를 들면 다른 사업 모델과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비트코인 매수 능력을 키우는 게 목표라고 하죠. 참고로 일반주에 대한 ATM을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 최소한 우선주의 배당금은 일반주에 대한 희석 없이 지불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칸에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이 방금 우리가 공부한 풋옵션을 팔아서 매출을 기록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두 개의 다른 기회들 역시 노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bitcoin.jp라는 도메인을 사들여서 웹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메인을 소유하면서 하나의 비트코인 미디어 사업 부서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유명한 비트코인 미디어 회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이 회사가 매년 개최하는데요. 메타플래닛도 아시아의 비트코인 선두주자로서 비슷한 사업 모델을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 저의 호기심을 가장 자극하는 게 바로 이 프로젝트 노바인데요. 이 사업의 경우 이렇게 기밀이라고 하며 제대로 된 정보는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노바에 관해서 유일하게 공개한 이 슬라이드를 한번 살펴보자면 메타플래닛을 일본의 비트코인 생태계의 중심에 두고 본인들의 전문성으로 매출을 올리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나마 힌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본인들이 500빌리언 엔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발견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겠다는 거죠. 이 비효율성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번 여름 게로비치가 한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메타플래닛이 미국 마이애미에 지부를 설립할 때 왜 그런 선택이 필요했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We are feeling the impact of not being able to purchase as much Bitcoin on an exchange. And so wanting to plug into more liquidity, sign up with the best service providers in the US, it was imperative to have a US subsidiary.
메타플래닛이 일본에 있는 회사이다 보니 일본의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해왔는데 일본 거래소의 유동성 부족으로 본인들처럼 큰 규모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자주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을 하죠. 제 생각으론 이 슬라이드에서 말하는 이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발견한 비효율성이라는 것이 아마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코인베이스나 한국의 업비트 같은 비트코인 거래소 같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게 저만의 추측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 영업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 그 영업이익 역시 우선주 배당에 쓰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젝트 노바라는 것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데 더 자세한 것은 회사 측에서 더 정보를 공개하면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가 우선주 배당금을 지불할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즘 이 회사의 주가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아직도 이 회사의 주가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네브가 1도 모자라서 심지어 1 밑으로도 기록되고 있는데요. 물론 메타플래닛만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고 스트래티지를 제외한 요즘 다른 트레저리 기업들 역시 엠네브가 1이거나 1 약간 아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가치보다도 더 낮게 평가받고 있는 거죠. 엠네브가 1 이하로 평가받는다는 건 제가 5월에 처음 이 회사에 투자할 때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하던 일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5월에 한번 크게 투자를 했고 그 뒤로도 이번 여름부터 월급 쓰고 남은 돈을 꾸준히 투자를 해오다가 9월에 엠네브가 1.1일 때 한 번, 그리고 이번 주에 한 번, 이렇게 2번 정도 투자의 규모를 좀 더 늘렸습니다. 아직도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나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글쎄요, 전 제가 판단한 이 회사의 이런 능력들을 고려했을 때 이 회사의 시장 가치가 본인들의 비트코인 보유 가치만큼 혹은 비트코인 보유 가치보다도 낮게 평가되는 건 정말 가끔 오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하락하면 엠네브가 1로 유지되어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고 혹은 엠네브가 1 이하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엠네브가 1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그 현상은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미래에 낙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현물 비트코인 투자 대비 크게 잃을 게 없다는 판단 하에 요즘 제 포지션을 점점 더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만 보면 분명 이 회사는 망해가고 있는 회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미래는 차트에서 보이지 않죠. 저는 이렇게 일반주의 희석 없이 우선주의 배당을 지급하겠다는 이 회사의 여러 방향성,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이 회사의 미래는 충분히 밝다고 생각합니다.